현재 소름 돋는 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70년 전 전쟁통에 꿀꿀이죽을 얻어먹던 나라가 현재 70년 만에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열강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왜 급하게 한국으로 날아와야만 했는지, 지칠 선진국들이 왜 한국을 반드시 끼워야 한다며 사정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가슴 벅차고 통쾌한 대역전극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제 귓가에는 그날의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합니다. 2025년 12월의 뉴욕 피에르 호텔의 펜트하우스. 그날 밤은 일본의 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건물들,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 그리고 지칠 국가들의 산업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시가 연기와 함께 일본 정부가 뿌린 막대한 로비 자금의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도 그 보고서 읽었나? 피크 코리아 말이야. 미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20년산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물론입니다. 합계 출산율 0.6명. 인구 소멸 단계죠. 삼성과 현대. 그들은 이제 가라앉는 타이타닉의 1등석 승객일 뿐입니다. 제 말에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도 오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기밀문건, 작전명, 일본의 부활이었습니다. 일본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워싱턴 DC의 K스트리트 로비 자금으로만 무려 5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의 1년치 대미 홍보 예산의 5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 돈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을 움직였고 결국 백악관의 정책 기조를 바꿔놓았습니다. 단상에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료인 다나카 켄지가 올랐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불안정한 반도를 공급망에서 잘라낼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라피더스가 손을 잡으면 한국의 삼성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패싱이라는 문구가 붉은색 볼드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미래의 반도체 지형도에서 한국은 회색지대, 즉 배제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우리의 칩을 맡길 순 없지. 한국은 그저 우리가 설계도면을 던져주면 조립이나 하는 하청 기지로 남겨두면 됩니다. 핵심 기술은 미일 동맹이 독점한다. 완벽한 계획 아닙니까? 독일의 경제장관이 맞장구를 쳤고 영국의 금융계 인사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제시한 허황된 청사진, 라피더스의 이나노 공정 성공률 90%라는 거짓 데이터를 맹신했습니다. 로비 자금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구석,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국 기업 대표단의 수석 부사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스터 김.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김 부사장의 표정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경고했습니다. 각국 장관님들, 이 지도는 틀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그리고 AI 가동을 위한 HBM의 98%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만약 한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즉시 글로벌 경제는 심정지 상태에 빠질 겁니다. 인텔과 라피더스는 아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기술적 팩트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하하, 팩트. 미스터 김, 자네가 말하는 팩트란 김치 만드는 레시피인가? 일본 측 다나카 국장이 비아냥거렸고 연회장은 다시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가를 비벼 끄며 김 부사장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듣기 거북하군요. 한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을 과대평가하지. 대안이 없다고? TSMC가 있고 부활한 일본이 있고 위대한 미국이 있어. 당신네 나라가 없어도 아이폰은 나오고 테슬라는 달립니다. 주제를 아십시오. 결국 한국 대표단은 쫓겨나듯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김 부사장이 나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날 밤 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성가신 한국을 따돌리고 일본과 서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라내버린 것이 단순한 하청 국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그 오만함의 대가가 불과 한 달 뒤 청구서가 되어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세계는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오만했던 제국들의 심장이 멈춰버린 날이었습니다. 분명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월스트리트의 동료들과 함께 일본의 부활을 찬양하고 한국의 몰락을 예견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샴페인의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우리는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의 오일로드가 막히자마자 우리가 믿었던, 아니 맹신했던 일본과 서방의 친일 라인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하청기지 취급했던 대한민국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등대이자 멈추지 않는 엔진이었습니다. 북극해의 칼바람은 잔인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및 지정학 위기 때문에 동시에 막히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동맥이 끊기자 독일 총리는 마지막 희망을 북극 항로에 걸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을 뚫고 LNG를 운송해야 하는 극한의 미션이었죠. 독일 정부는 이 중대한 임무를 위해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최신형 LNG 선단이 그들의 구세주였습니다. 당시 독일 에너지 장관은 이마바리 회장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독일의 운명이 당신들의 배에 달렸습니다. 영하 40도의 북극해를 뚫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그때 이마바리 회장은 아주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었죠. 장관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재팬 퀄리티입니다. 우리의 화물창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호언장담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딱 3일이 걸렸습니다. 북극해 한가운데서 일본산 LNG 선단이 멈춰선 것입니다. 원인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화물창의 보온재가 북극의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취성, 파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선체 곳곳에 균열이 가고 가스 누출 경보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2척의 선단이 얼음 바다 한가운데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순간 독일 전역에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난방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한 독일 국민들은 추위에 떨며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일본을 믿은 대가는 혹독한 추위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아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멈춰버린 일본 배들 옆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유빙을 부수며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수에는 선명하게 한화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화오션이 건조한 아크7 쉐빙 LNG선이었습니다. 그 배들은 영하 52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멀쩡했습니다. 일본 배들이 가스를 줄줄 흘리며 기화율 0.1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을 때 한국의 배들은 기화율 0.05% 미만이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기밀성을 유지하며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독일 해운청 관계자가 탄식하며 내뱉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미쳤었군. 일본은 20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었어. 그들이 로비로 우리 눈을 가리고 버티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극한의 기술을 완성해버린 거야. 저건 배가 아니야. 바다 위의 요새다. 바다에서의 참패는 육지에서의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역시 일본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TSMC가 봉쇄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일본이 구군을 걸고 만들었다던 파운드리 회사 라피더스에 매달렸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다급하게 라피더스 기술 고문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고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챗GPT 모델 학습을 위한 이나노 칩이 당장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율 90%를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리콘밸리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라피더스의 기술 고문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양산은 달랐습니다. 실제 공장을 돌려보니 수율이
3%입니다. 네. 30%가 아니라 3%요? 네, 100개를 만들면 97개가 불량품입니다.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가. 그 순간 나스닥 지수가 10% 폭락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마저 공정 오류로 멈춰선 상황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이 뇌사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구원의 빛은 또다시 한국에서 비쳤습니다. 유일하게 납기일을 맞춘 곳, 아니, 애초에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한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유일의 16단 적층 HBM사 즉 고대역 폭메모리 양산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 AI 가속기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보니 한국이 98%, 일본은 0%였습니다. 그제야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칩을 주지 않으면 미국의 최첨단 AI도 국방 시스템도 그저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 세계 IT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의 역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도요타, 일본의 자존심이자 세계 1위라 자부하던 그들조차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강도 강판, 일명 기가 스틸의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철소의 고로가 노후화로 멈춰버린 탓이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체면을 구기고 급히 서울의 포스코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회장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1968년의 흑백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포스코의 고 박태준 회장이 일본 제철소를 찾아가 기술을 전수해달라며 간절히 부탁하던 그 시절. 일본 기술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너희 같은 후진국은 절대 제철소를 가질 수 없다고 비웃었었죠. 하지만 2026년의 오늘은 정반대의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용 강판 10만 톤만 내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일본의 모든 라인이 전멸합니다. 도요타가 망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회장의 대답은 단호하고도 뼈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늦으셨습니다. 우리 물량은 이미 현대차와 BMW에 전량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70년 전 당신들의 선배가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기술은 국어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 말을 잊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세계 철강 경쟁력 15년 연속 1위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 없이는 자동차 껍데기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군요. 스승이라 자처하던 일본이 제자라 무시하던 한국에게 생존을 구걸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상황은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오일 쇼크로 발전소가 멈추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영국 런던에는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무용지물이었고 만들어둔 전기를 저장해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도시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를 설치했던 영국의 변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 기술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런던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에 잠겼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주지사는 브리핑룸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주 전체가 암흑에 잠겼지만 병원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비상 대피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ESS가 설치된 곳들입니다. 그들의 배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화재 안정성 테스트 점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는 99.9점, 반면 일본과 중국산은 6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미국 전력망의 70%가 이미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진이 유지 보수를 중단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빛이었고 한국이 없으면 세계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2019년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보복하겠다며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국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칼을 빼든 것이었죠. 저는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수출을 막더니 지금 당신네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불화수소랑 포토레지스트는 다 어디서 구해오는 겁니까? 일본 관료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에서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압도적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한국을 공격한 지 불과 7년 만에 한국은 100% 국산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소재의 순도를 99.999999999% 일명 12-9 수준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품질 낮은 자국산 소재를 버리고 한국산 소재를 사다 쓰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칼을 휘둘렀지만 그 칼에 찔린 건 자신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주저앉기는커녕 괴물처럼 진화해버리는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칠 긴급 회의장, 각국 정상들의 책상 위에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세계 최강대국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하지 않는 무기와 시스템의 리스트였으니까요. 미국 국방장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세계 최강 아닌가? 아닙니다. 이 리스트를 보십시오. F-35 전투기 레이더 모듈의 핵심인 RF칩, 한국의 지라갈륨 기술 없이는 작동 불가입니다. 아이폰 18, 디스플레이부터 메모리, 적층 세라믹 콘덴서까지 한국 삼성전기의 부품이 없으면 그냥 유리 조각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오지 통신망 핵심 장비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 당장 수출을 멈추면 미군의 F-35는 이륙조차 못하는 고철이 되고 월스트리트의 서버는 꺼집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의 완벽한 인질입니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었나? 주한미군이 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바닥부터 깔아버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지만 모든 산업에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회의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우방국이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그 자체였고 우리는 그 시스템 위에서 살아가는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력감, 그리고 그동안 한국을 하청기지로만 여겼던 오만함에 대한 공포가 지칠 정상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대란이나 부품 부족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진정한 슈퍼파워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서방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방벽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린 그 순간 세계는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벼랑 끝으로 추락한 국가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튼튼한 닻을 잡고 폭풍우를 견뎌낸 국가들. 저는 워싱턴의 집무실에서 이 극명한 대비를 목격하며 전율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지칠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고 문을 걸어 잠갔을 때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탄조끼를 입고 모래바람을 뚫고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배신당한 세계가 어떻게 한국을 통해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 40억 인구가 서방이 아닌 한국을 그들의 진정한 리더로 추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피 끓는 기록인 셈이죠. 가장 먼저 한국의 진가를 알아본 곳은 포성이 울리는 동유럽, 폴란드였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국경에 전차 부대를 집결시키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날 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독일은 최악의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베를린 방어가 우선이라며
폴란드와 계약했던 레오파드의 전차의 핵심 부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독일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장관, 이게 무슨 짓이오? 약속이 다르지 않소. 지금 당장 부품이 없으면 우리 전차는 고철 덩어리요. 러시아 전차가 코앞이란 말이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독일 측의 답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보시오. 우리도 러시아가 무섭소. 나토 조약 5조? 글쎄, 일단 우리 코가 석자라 어쩔 수 없소. 베를린이 뚫리면 유럽이 끝장이니 이해하시오.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폴란드의 국방 라인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움직이지 않는 독일 전차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가장 깊어지던 그날 새벽, 폴란드 국경 기차역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열차에서 내려진 것은 독일의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K2? 흑표 전차 18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독일이 납기를 3년이나 지연시키며 핑계를 대고 도망칠 때 한국은 계약 3개월 만에 그것도 전쟁의 위협을 뚫고 약속된 물량을 조기 인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부품이 끊긴 독일제 전차의 가동률이 40% 밑으로 추락해 경납고에 처박혀 있을 때 한국산 K2 전차는 현재 상주한 한국 유지보수팀의 지원을 받아 가동률 99.8%라는 기적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국경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던 독일 전차와 달리 한국 전차는 폴란드의 거친 지형을 날아다니듯 누볐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방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계약서를 찢어버렸지만 한국은 바다 건너 피 섞인 형제처럼 약속을 지켰습니다. 70년 전 침략의 고통을 겪어본 그들만이 우리의 공포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맹방은 미국도 독일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전쟁의 공포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목마름의 공포였습니다. 중동 물류 봉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는 식수 공급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막의 생명줄인 담수화 플랜트가 멈춰설 위기였죠. 당시 플랜트를 운영하던 프랑스의 베올리아는 핵심 필터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가동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이사는 뻔뻔하게도 빈 살만 왕세자 앞에서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왕세자 전하, 본사에서 필터가 오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당분간 물을 아껴 쓰십시오. 이에 격분한 빈살만 왕세자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아껴 쓰라니. 지금 물을 인질로 잡겠다는 건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리야드 시내에 단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기적은 또다시 한국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현장.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만이 유일하게 풀가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결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AI 기반 역삼투압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필터의 수명을 기존 프랑스제보다 3배나 획기적으로 늘려 외부 물류가 끊긴 봉쇄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플랜트가 고철처럼 멈춰섰을 때 한국 기업들은 비상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타들어 가던 사우디 시민들의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중동 전체 식수의 60%가 한국 기업의 설비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엔지니어가 철수 버튼을 눌렀다면 중동은 3일 안에 갈증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우디 국영방송은 알라 다음으로 우리를 살린 건 대한민국이라며 하루 종일 태극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프랑스가 도망간 자리를 한국이 채웠고 그 자리는 생명수로 채워졌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기존 원전 강국들이 무너지는 사이 한국은 원전 르네상스의 진정한 승자로 떠올랐습니다. 체코와 튀르키예의 전력망이 불안정해지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대놓고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붕괴를 핑계로 건설 비용을 2배로 올리고 공사 기간을 5년이나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체코 총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수력원자력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본부장, 미국은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이 예산과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해주시오. 한수원 본부장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강력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체코 총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총리님, 저희는 이미 UAE 바라카 사막에서 증명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해냈는데 유럽의 평야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타임, 온버짓, 즉 정해진 시간과 예산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한국인의 약속은 문서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 EDF가 용접 불량으로 가동을 멈추고 미국이 삽을 내려놓을 때 오직 한국형 원전 APR 1400만이 24시간 무사고 운전을 기록하며 유럽의 전기 심장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70년 전 전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라가 이제는 원자력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의 어둠을 밝혀주는 아이러니하면서도 통쾌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체코 시민들은 공사 현장을 인간띠로 둘러싸며 한국 기술진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은 어둠을 걷어내는 빛의 사자였습니다. 아시아 제조 벨트에서의 승부 또한 극적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오랫동안 일본 제조업의 뒷마당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본토에서의 부품 공급이 끊기자마자 무책임하게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태국 경제가 마이너스 15% 역성장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태국 산업부 장관은 이웃나라 베트남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도망가서 다 망한 줄 알았던 베트남의 공장들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장관이 베트남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일본 놈들이 도망갔어. 공장이 다 멈췄다고. 자네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베트남 산업부 장관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비결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LG 스마트파크 시스템을 도입했네. 한국 본사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로 베트남 공장을 원격 제어하고 부품 공급망도 이미 현지화가 끝났지. 일본이 수직적인 하청 관계를 고집할 때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파트너로 대우했어. 지금 우리 가동률은 120%야. 태국이 일본 의존도의 대가로 실업률 20% 폭증을 겪을 때 한국 시스템을 택한 베트남은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동남아 국가연합 긴급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더 이상 일본의 하청기지가 아닌 한국의 수평적 기술 파트너십을 택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것은 아프리카의 들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중단되자 아프리카에는 기아의 공포가 덮쳤습니다. 서방의 구호단체들은 치안 불안을 핑계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미국 USAID 국장은 세네갈 장관에게 잔인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관님, 우리도 밀가루가 부족해요. 원조를 중단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세네갈 장관이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위기 때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버리는군요. 식량 가격이 500%나 폭등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세네갈의 들판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총공사와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방탄조끼를 입은 채 철수하지 않고 현지에 남은 것입니다. 그들은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도 잘 자라는 통일벼 기반의 신품종 이스리치를 개발해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를 보며 현지 농민은 한국연구원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백인들은 우리에게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던져줬지만 한국인은 우리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씨앗을 나눠주었습니다. 50년 전 당신들도 우리처럼 배고팠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까? 한국이 구축한 K라이스 벨트는 아프리카 10개국의 기아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UN 총회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거대한 외교적 대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3세계 국가 대표들이 약속이나 한 듯 스위스, 제네바가 아닌 서울로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들이 지칠의 압박을 무시하고 친한 블록 형성을 선언했습니다. 지칠 의장이 브라질 대통령을 협박했습니다. 한국 기술 표준을 채택하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오. 신중하게 처신하시오.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비웃으며 응수했습니다. 당신들의 협박은 이제 통하지 않아.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소.
당신들은 우리를 물건이나 팔아먹는 시장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했지. 우리 미래는 한국에 있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생존 본능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인프라 수주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이미 65%를 넘어섰고 기존 강대국들은 전멸했습니다.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만 40개국이 넘었습니다. 브라질의 농업도, 중동의 물도, 유럽의 전기도, 아프리카의 식량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 70년간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며 보여준 진정성이 강대국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전 세계의 마음을 얻은 완벽한 도덕적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기술과 신뢰만으로 세계의 절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복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상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이라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 1분 1초도 숨 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계시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으나 오만함이라는 안대로 눈을 가린 서방의 거인들만 보지 못했던 서늘한 현실이었죠. 아프리카의 검은 대지 위에서,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습한 정글 속에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함성이 터져나올 때조차 워싱턴과 런던, 베를린의 고위 관료들은 여유롭게 와인잔을 돌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한다고. 우리가 만든 질서 안에서 부품이나 납품하는 하청 국가일 뿐이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기가 경악과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48시간. 블랙 위크가 심화되고 제국의 혈관이라 믿었던 모든 산업, 현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심장을 뛰게 하던 펌프가 사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비명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미 해군 칠함대는 대만 해협을 봉쇄한 중국군을 압박하기 위해 최신형 이지스함인 USS 제럴드 포드함의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지휘 통제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CEO까지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보내는 확실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모총장의 비장한 목소리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점, 3, 2, 1점 발사. 함장의 힘찬 구호와 함께 발사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 속에서 솟아오를 화염과 굉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초, 2초, 3초, 영원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 속에 처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시스템 에러라는 문구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참모 총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미사일 하나를 못 쏜다고? 수천조 원을 쏟아부은 이지스함이 왜 고철 덩어리가 된 거야? 당장 원인을 찾아내. 지휘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술 장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원인은 하드웨어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던 로키드 마틴 CEO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 갔습니다. 각하,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기계적 결함이 아닙니다. 부품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부품? 무슨 부품? 나사가 빠졌나? 아니면 연료가 없나? 당장 창고에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탐색기 센서 모듈. 그거 한국의 LIG 넥스원 독점 기술입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목표물을 추적하는 뇌, 즉 지라갈륨 소자는 한국 ETRI의 특허 공법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모 총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미합 중국의 주력 미사일이 고작 한국산 부품 하나 없어서 먹통이 됐다는 건가? 고작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각하. 그 센서가 없으면 미사일은 장님입니다. 한국이 지난달부터 전략 물자 반출 제한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공급 라인이 끊겼습니다. 한국이 승인 코드를 입력해주지 않으면 저 미사일은 그냥 비싼 불꽃놀이 폭죽만도 못한 쇳덩어리입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1급 기밀 해제로 밝혀진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사드 요격 시스템, 심지어 군사 위성 통신망까지 미국 무기 체계의 한국산 부품 의존도는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미군이 쓰다 버린 녹슨 M1 소총을 주었으며 나라를 지키던 그 가난한 한국군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의 한국군은,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미군의 심장부에 가장 치명적인 마스터키를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열어주지 않으면 세계 경찰 미국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도 완벽한 국방의 한국화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의 붕괴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독일 제조업의 신화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공장, 그리고 미넨의 BMW 생산 라인. 평소라면 거대한 로봇팔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1분에 한 대씩 명찰을 쏟아내야 할 그곳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그토록 자랑하던 인더스트리 4.0, 즉 스마트 팩토리가 멈춰선 것입니다. 독일 총리는 헬기를 타고 급히 미넨 공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멈춰버린 생산 라인을 보며 그는 BMW 회장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회장,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독일 경제의 심장이 멈췄어요. 부품이 없으면 지멘스거라도 갖다 끼우란 말입니다. 왜 멍하니 한국 부품만 기다리고 있어요? BMW 회장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침통했습니다. 그는 멈춰선 로봇팔 하나를 가리키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총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로봇팔 안에 들어가는 초정밀 감속기, 저거 지멘스가 만드는 줄 아셨습니까? 껍데기만 독일제지, 안쪽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 장치는 전부 한국의 SPG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협동 로봇들 보이십니까? 저건 아예 두살 로보틱스 완제품입니다. 아니, 독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아니었어. 왜 한국 걸 써? 기술력. 네, 옛날 이야기죠. 독일제 감속기의 정밀도 오차가 0.01mm일 때 한국 제품은 0.001mm입니다. 무려 10배 차이예요. 한국 부품을 쓰지 않으면 조립 불량률이 40%까지 치솟습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벤츠도, BMW도, 포르쉐도 그냥 굴러가지 않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총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0년 전 독일의 지하 수천 미터 갱도에서 석탄을 캐고 병원에서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제발 우리에게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던 그 한국인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이 한국 경제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고 때로는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한국인들이 만든 부품이 없으면 독일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역설적인 상황. 독일의 자존심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렸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런던 금융가 더 시티 또한 칠흑 같은 암흑에 잠겼습니다. 사건은 런던 증권거래소의 초고속 트레이딩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0.001초, 아니 나노초를 다투는 금융거래에서 시스템 지연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단 10분 만에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트레이더들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세가 안 떠. 매도 주문이 안 들어간다고. 내 돈 어떡할 거야. 영국 재무장관은 핏발선 눈으로 런던 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통신망을 복구해. 당장. 이러다 파운드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대체 기술팀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사장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불가능합니다. 우리 오지망의 척추가 전부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화웨이 장비 걷어내고 깐 게 그거였나?
그럼 에릭슨이나 노키아 장비로 대체해. 해봤습니다. 에릭슨 장비를 연결해봤는데 데이터 손실률이 100배가 넘습니다. 삼성 장비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한국기술진이 서울 본사에서 원격 접속 권한을 차단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 잠겨버려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인터넷 뱅킹 이체 하나 할 수 없는 완벽한 디지털 식민지가 된 겁니다. 전 세계 5G, 6G 특허, 표준 점유율 4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서방 세계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깔아놓은 디지털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고, 한국이 톨게이트를 닫아버리자 꼼짝없이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금융제국 영국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쥔 마우스 클릭, 한 번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늘길마저 한국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에어버스 공장, 차세대 여객기 A350의 날개 조립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비행기 동체를 만드는 탄소 섬유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에어버스 CEO를 불러 호통쳤습니다. 탄소 섬유. 그거 그냥 검은 플라스틱 실 아니냐? 일본 도레이 것도 있고 중국산도 있잖아. 아무거나 써서 비행기 띄워. 에어버스 CEO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카,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비행기 날개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복합 소재로 만듭니다. 한국의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 10배 강한데 무게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 도레이. 그들도 생산 수율이 떨어져서 한국 기술을 베끼려다 실패했습니다. 중국산. 그걸 썼다가는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승객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나는 최신형 비행기의 60%는 한국산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효성이 물건을 안 주면 에어버스는 물론이고 미국의 보잉도 문 닫아야 합니다. 70년 전 전쟁 구호물자로 들어온 비료 포대를 뜯어 옷을 해 입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우주를 날고 하늘을 지배하는 최첨단 소재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바이오 산업에서 터졌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징후가 포착되면서 서방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백신 개발이 시급했지만 문제는 생산이었습니다. 미국 FDA 국장은 화이자 CEO를 다그쳤습니다. 개발은 됐다 치고 양산은 백신 원액을 어디서 가져올 거요? 미국 내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잖소. 화이자 CEO는 지도를 펼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였습니다. 여기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들의 제오6 공장만이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입니다. 생산 속도, 품질 규모, 모든 면에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산 라인을 우리에게 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인 수천만 명은 치료제 구경도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 1위 대한민국. 한국이 노라고 하면 서방 세계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던져주는 결핵 약과 분유에 의존해 목숨을 부지하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생존을 결정하는 세계의 약국이자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거인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지칠의 결속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지배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긴급 화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자 이탈리아 총리가 화면을 꺼버리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개소리 마십시오. 당신네 자존심 챙기다 우리 이탈리아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피아트 공장이 멈췄고 밀라노 패션 위크도 취소됐습니다.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전용기를 띄워 서울로 갈 겁니다. 가서 한국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발 부품 좀 달라고 빌 겁니다. 살고 싶으면 당신들도 자존심 버리고 따라오시오. 이탈리아 총리의 이탈은 신호탄이었습니다. 독일 총리도,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 총리도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내 나라의 수도, 전기, 통신, 국방을 멈춰버릴 수 있는 한국의 조용한 스위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혈관처럼 전 세계에 뻗어있는 기술과 공급망으로 거인들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죠. 강대국들이 목숨 걸고 지켜오던 미래의 패권, 우주, 바다, 무한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마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워싱턴과 파리, 도쿄의 지도자들은 절망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영원히 닫혀버린다는 섬뜩한 종말의 예고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의 첫 페이지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호의 발사를 불과 24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높이 98m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이 위용을 뽐내며 발사대 위에 서 있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이 여전히 우주의 지배자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도 전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붉은색 경고등으로 뒤덮이며 발사가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문제는 로켓의 심장 부인 액체 수소 탱크와 발사체 자세 제어 모듈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였습니다. 나사 국장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통제실의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로켓을 가리키며 그가 소리쳤습니다. 머스크,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대통령이 보고 계셔. 자네가 만든 스타쉽 기술을 적용했다면서. 왜 시스템이 먹통인 거야? 미국 기술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천하의 일론 머스크조차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뼈아픈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드웨어, 즉 거대한 깡통은 우리가 세계 최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뚱이를 우주 공간에서 바늘구멍 같은 궤도로 집어넣는 신경망은 다른 문제입니다. 펠컨9와 스타쉽의 자세 제어에 들어가는 초정밀 자이로스코프 센서, 그리고 극한의 우주 환경을 버티는 열 제어 코팅, 그거 전부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구현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60년 전 아폴로를 쏘아 올린 나라야. 감히 한국 기술이 없으면 달에 못 간다는 건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자 기술로 쏘아 올린 누리호를요. 그들은 실패를 딛고 기어이 1.5톤급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된 센서의 정밀도가 우리 나사의 기준치보다 10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달 궤도선과 통신할 수 있는 심우주 인터넷 프로토콜은 한국 ETRI가 세계 표준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이 칩을 안 주면 우리 우주 비행사들은 달 근처에 가기도 전에 통신 두절로 우주 미아가 됩니다. 우리가 몸체라면 한국은 뇌와 신경입니다. 뇌가 없는 거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국 나사 국장은 자존심을 구기고 한국 KAI 사장에게 할다인을 연결했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찍을 때 흑백 TV조차 귀에 온 마을 사람이 모여 구경하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2026년 오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우주수장은 그 나라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리호 4차 발사체에 쓰려고 비축해둔 여유 부품, 자이로스코프 모듈 좀 우리에게 먼저 넘겨주십시오.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백지수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달에서 채취할 자원의 소유권을 나누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핵심 부품 국산화율 한국 99%. 한국은 단순히 누리호를 성공시킨 우주 강국을 넘어 이제는 미국의 우주 패권마저 쥐락펴락하는 실질적인 우주 파트너이자 통제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섞이지 않으면 인류는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대양을 지배한다던 미 해군의 자존심 또한 처참히 구겨졌습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해야 할 미 해군 7함대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들이 잇따른 고장으로 작전 투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장 수리를 지시했지만 미국 내 조선소들은 이미 붕괴 상태였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은 은퇴했고 기술은 단절되어 수리되기만 3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다급해진 미 해군성 장관은 전용기를 타고 한국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대표를 만난 장관은 미국이 100년 넘게 고수해온 존스 법
미국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수리해야 한다는 법을 폐기했다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미 의회를 협박해서라도 법을 바꿨습니다. 제발 우리 칠함대를 받아주십시오. 태평양의 안보가 무너집니다. 미국은 지금 배를 고칠 기술도 사람도 없습니다. HD연대 대표는 빽빽하게 들어찬 도크와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보시다시피 우리 울산 도크가 전 세계에서 밀려든 LNG선 주문으로 꽉 찼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스케줄은 2년 뒤까지 마감입니다만 70년 전 인천 상륙작전 때 우리 바다를 지켜주신 정을 봐서 특별히 스케줄을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장관의 얼굴에 화색이 돌자 대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수리비는 단순한 달러로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설계 기술 공유를 원합니다. 이것은 수리가 아니라 기술 동맹의 격상입니다. 미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0.1% 미만 대 한국 세계 1위.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 배를 살 수는 있었지만 고장난 배를 고쳐서 띄울 기술자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수리를 거부하면 미 해군에 칠함되는 항구에 묶인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용접공 한 명이 펜타곤의 사성 장군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믿기 힘든 현실. 바다의 지배자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 또한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류의 꿈이라 불리는 인공태양, 즉 국제해융합 실험로 프로젝트가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1억 도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어야 할 핵심 장치인 초전도 자석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K스타, 즉 한국형 인공태양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장, 프랑스의 과학기술 자존심이 걸린 문제요. 당신네들이 성공했다는 그 기술 좀 공유해 주시오. 우리가 원자력 선진국 아니오? 같이 좀 삽시다. 하지만 K스타 센터장의 대답은 정중하지만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이건 공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K스타가 1억 도의 플라즈마를 1000초 이상 유지하며 상용화 직전까지 갔을 때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기술진은 10초도 못 버티고 장비가 녹아내렸습니다. 핵심은 한국의 고려제강의 자회사인 KAT가 만든 특수 초전도 선제입니다. 이 소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생산합니다. 저희가 소재를 공급하고 기술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ITR은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이건 기술 공유가 아니라 프랑스가 한국에게 기초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꿈꾸던 유럽이 결국 한국 기업이 만든 가느다란 선제 하나 없이는 미래에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탈락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의 몰락은 더욱 비참하고 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잃고 난 뒤 최후의 보루라 여겼던 것이 바로 로봇 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자랑하려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시연 도중 집단으로 넘어지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총리는 분노하며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불러 질타했습니다. 회장,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혼다의 아시모, 소니의 아이보. 로봇하면 일본 아닙니까? 왜 걷지도 못하고 저렇게 픽픽 쓰러집니까? 일본 기술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손정의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본이 애써 외면해오던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총리님, 이제 제발 인정하십시오. 일본은 로봇의 껍데기, 즉 모터와 관절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이 균형을 잡고 판단하게 만드는 뇌와 신경망, 그거 한국 리벨리온의 AI 반도체와 네이버 랩스의 제어 알고리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일본 로봇은 그냥 움직이는 마네킹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부장 규제로 한국을 죽이려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우리 목을 조를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일본 총리는 비공식 루트로 방한하여 한국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사실상의 도계자를 감행했습니다. 과거의 소부장 규제는 일본의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제발 한국의 AI 칩과 로봇 제어 기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일본 로봇 산업의 명운이 한국에 달렸습니다. 과거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치려 들던 스승,
일본이 이제는 제자였던 한국에게 생존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일본 기술의 상징인 로봇마저 한국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완벽하게 종속되었음을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창과 방패라 불리는 양자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독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구글과 IBM이 수조 원을 쏟아부은 양자 컴퓨터가 오류 수정 실패로 상용화의 난항을 겪고 있을 때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SK텔레콤 연합은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통신망 완전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SK텔레콤 CTO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구글에 시커머어 칩을 썼는데 왜 오류가 나죠?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CEO님, 우리는 칩의 성능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양자 칩의 노이즈를 잡는 소재부터 직접 개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없으면 구글이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도 보안이 뚫립니다. 구글의 데이터를 해킹해서 지키고 싶으면 우리 한국의 보안망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방패인 보안과 창인 연산 능력을 모두 한국이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CIA와 NSA마저 기밀 유지를 위해 한국산 양자, 암호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정보 주권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종속이 확인되자 가장 민감하고 냉혹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아시아 본부를 도쿄와 홍콩에서 서울 여의도로 긴급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는 JP모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뉴욕을 떠나신다고요? 정말입니까? 세계 금융의 중심은 여기지 않습니까? JP모건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돈은 거짓말을 안 해. 반도체, 배터리, 우주, 원전, 로봇, 양자. 미래의 먹거리가 전부 어디에 있지? 한국에 있어. 지금 서울에 줄을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삼류투자은행으로 전락할 거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야. 미래를 사고 싶다면 이제 서울로 가야 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지긋지긋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바야흐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기 위해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원화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분명 우리들이 버린 고철을 주워 녹여 호미와 낫을 만들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 그들이 만든 전기를 쓰며 그들이 만든 배의 안보를 맡기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내 나라의 미래를 멈춰버릴 수 있는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무력이 아닌 실력으로 지배가 아닌 헌신으로 전 세계를 자신의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도, 런던도, 도쿄도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그렇게 세계의 질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이자 폭풍우 속에서 문명이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유일한 다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닻의 주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타곤이 작성한 국가안보 공급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지도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맹국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위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는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무기, 우리의 에너지 그리드, 우리의 우주 계획, 이 모든 것의 작동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중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부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선 상호, 불가분의 기술 안보 동맹으로 격상합니다. 이는 미국이 타국에게 제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존중하며
양국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등한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하의 미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한국을 유일한 대체 불가 파트너라고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굴복보다 더 값진 실력에 의한 완벽한 인정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이를 두고 70년 만에 갑과 을이 사라진 진정한 수평적 동맹의 탄생이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18경제사절단은 한국의 현대건설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중동의 인프라를 장악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최첨단 공법이 아닌 빛바랜 1970년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우디 주베일 항만 공사 현장. 물이 없어 소금물을 마시며 모래바람 속에 텐트를 치고 밤새 콘크리트를 비비던 한국의 아버지들. 그 사진을 보던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현대건설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장비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포기하고 도망친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항구를 완공시킨 겁니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대건설 사장은 사진 속의 검게 그을린 노동자,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총재님, 당시 우리 아버지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국에 있는 처자식에게 쌀밥을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50도의 열사를 맨몸으로 견뎠습니다. 낮에는 모래와 싸우고 밤에는 향수병과 싸웠죠. 그분들이 흘린 땀이 사막의 모래를 적셔 시멘트를 굳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옴시티를 짓고 세계 최고의 플랜트를 짓는 기술력, 그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저 사막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낸 아버지들의 헌신적인 DNA가 우리 손끝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우디 총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인프라 장악력이 단순한 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가장들의 피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심을 느낀 것입니다. 감동은 구미의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의 반도체 수율, 그 비밀을 캐러온 글로벌 IT 기업, CEO들은 공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구로공단과 구미공단에서 일하던 앳된 여공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졸린 눈을 비비며 돋보기로 회로를 들여다보고 하루 14시간씩 미싱을 돌리던 산업역군 어머니들. 애플의 CEO 팀 쿡이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반도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사장은 사진 속 여공들의 퉁퉁 부은 손마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누이들입니다. 남자 형제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시력을 바쳐가며 라디오를 조립하고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밤새워 익힌 그 섬세한 손기술, 불량품 하나를 용납하지 않는 그 집요함. 그게 진화해서 지금의 3나노 반도체 공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손을 갖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 뒤에 숨겨진 한 시대를 통째로 갈아 넣은 한국 중장년층의 희생. 강대국 CEO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그 기술을 잉태한 한국인들의 정신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정신적 유산은 곧 국제사회의 표준을 장악하는 규칙 재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장, 육지통신과 AI 윤리 규범에 대한 국제표준 투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장님, 한국 주도의 표준화는 너무 독점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만 사용하라는 건 불공정합니다. 반대합니다. 하지만 ISO 의장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일본 대표님, 반대하시면 일본은 국제통신망에서 고립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육지표준 특허 점유율이 48%입니다. 한국 표준을 쓰지 않으면 스마트폰도 자율주행차도 못 만듭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결국 투표는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 표준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형 원전 안전 기준이 IAEA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되고 네이버의 소버린 AI 모델이 비영어권 국가들의 표준 AI 플랫폼으로 등극하는 등 한국은 세계 기술의 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싱턴 IMF 본부에서 역사적인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특별인 출권 통화 바스켓 재구성이었습니다. 블랙 위크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일본 엔화는 일본 제조업의 붕괴와 함께 가치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공장이 돌아가고 배가 뜨고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을 팔아 원화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곧 화폐의 신용이 된 것입니다. IMF 총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가장 확실한 담보를 원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제조 생태계와 미래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IMF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일본 엔화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대한민국 원화를 기축통화인 SDR 바스켓에 15% 비중으로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국 돈이 달러, 유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의 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눈물을 흘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축통화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IMF 총재와 악수를 나누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70년 전 우리 돈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화는 전 세계의 공장을 돌리고 에너지를 결제하는 생존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땀방울의 승리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한국의 BBC, 즉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ETF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의왕을 맞이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원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역전극의 피날레는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장식되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 7개국만으로는 이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빠진 공급망 회의, 한국이 빠진 AI 규제 회의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미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정합시다. 이 테이블에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규모로나 군사력으로나 기술적 영향력으로나 우리와 동등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을 문밖 세워두는 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한국을 정식 멤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G7은 오늘부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G8 체제로의 확장이 유력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을 최종 의결할 것이며 한국이 이 새로운 체제의 핵심 멤버로서 세계의 리더십을 분담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사실상의 G8 확정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그리고 한반도로 이동했음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평화롭게 웃으며 지나가는 한국의 청년들을 봅니다. 그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50도의 사막에서 소금물을 마시며 일했고 자신들의 할머니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밤새 미싱을 돌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피땀이 모여 지금 자신들이 전 세계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압니다. 강대국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력으로 남을 짓밟지 않고도 식민지를 만들어 착취하지 않고도 오직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만으로 세계의 정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류 역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임스 해밀턴, 저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설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는 이제 표류를 멈추고 한국이라는 단단한 닻의 의지의 미래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세계의 주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